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잘들 쉬었어요? 예. 이번 세 번째 시간에는 이제 최남선과 시조 부흥운동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 시조 부흥운동이라는 게 뭐 어떤 면에서 보면 과연 한국 시사에 있어서 의미가 있느냐라고 받아들이실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우리가 전체의 어떠한 시라는 하나의 그러니까 근대 시가죠. 근대 시라는 운문 형태의 에, 것을 이야기한다 그랬을 때 자유시 우리 흔히 얘기하는 근대 시로서의 자유시도 분명 의미가 있지만 일제치하 안에서 우리의 전통 시가였던 시조를 새롭게 변형해서 그것을 활용하고 그리고 어떠한 시조의 부흥을 이끌었던 그런 것들이 왜 필요했고 또 어떤 의미에서 의미를 가지게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는 것 또한 문학사 연구에 있어서 좋은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최남선이 일으켰던 시조 부흥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야기해 볼 것은 전통에 대한 새로운 논의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에 대한 새로운 논의. 1920년대 이제 최남선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이 시조 부흥 운동이라는 것은 결국은 전통적인 어떠한 시가의 문학 형식인 시조를 현대적으로 다시 창작하고자 하는 목표에서 출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함께 동참했던 주요 작가로는 최남선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람 이병기 선생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은상 선생 이런 분들이 어떤 시조 부흥 운동의 주축으로서 활동하게 된다는 거죠. 나중에 이제 조은 선생도 같이 이제 하게 되는데요. 이런 의미에서 전통성을 다시 부활시킨다는 그런 차원에서 분명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최남선이 어떠한 그 한국 그 근대 시사에 있어서 개화기 시가에서 한 획을 긋는 인물로 제가 앞서 이야기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최남선이 여러 시도들을 해보죠. 신체 시도 해봤다가 창가도 해봤다가 그런데 그게 좀 어떤 면으로 보면은 신통치 않았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최남선이라는 분이 가게 되는 것이 바로 조선정신, 그 다음에 조선심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한 시조 부흥 운동으로 새롭게 이제 시적 양식을 변화를 시켜가지고 시 창작을 하게 되는 거죠. 시조의 창작이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시조 부흥 운동의 의미라는 것은 일단은 현대 시조의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게 되었고요. 더불어서 시조 시학의 성립을 촉진하게 됐다는 겁니다. 시조 시학, 시조가 하나의 시학으로서의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를 새롭게 규명해내는 작업을 하게 됐다는 거죠. 더불어서 시조의 전화한 기풍과 새로운 시대 정신의 결합을 통해서 새로운 시조의 틀을 만들어보는 시험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시조 부흥 운동이 분명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조 부흥 운동이라는 것을 최남선이 어떻게 했느냐 했을 때 최남선은 먼저 조선 정신을 탐구하고 있죠. 조선 정신. 그래서 그의 어떠한 신문학 초창기에 앞서 잠시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죠. 신문학 초창기에 최남선의 경우는 신시 운동에 앞장서 가지고 신체시라든지 창가 등과 같은 새로운 시 형식을 실험했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러한 시 형식의 실험이 신체시와 창가의 실험이었는데 이것이 실패로 돌아가자 시조에 대한 관심으로 그 눈이 이제 돌아가자 이행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신문학 초창기의 어떠한 창가와 신체시의 실험이 실패로 돌아가자 궁극적으로 이제 결국 최남선이 눈을 돌리게 됐던 것은 조선 정신의 탐구라는 시조 부흥 운동으로 이어지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남선은 시조에 대한 애착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 시조에 대한 애착이라는 것은 결국 조선적인 것에 대한 착안과 관련되어 있죠. 조선적인 것. 그래서 시조 부흥을 앞세워 가지고 과연 조선적인 것이 무엇인지 이러한 조선적인 것의
시적 형상화 가능성에 대한 탐구를 해보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이런 시조 부흥운동을 이끌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최남선은 다양한 시도를 한 어떠한 한국 현대시에 있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했던 시인이라고 할 수가 있죠. 물론 그가 어떤 현대의 어떤 근대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자유시에 대한 창작을 그렇게 뭐 이렇게 뛰어나게 잘했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를테면 신채시 창가를 아주 뛰어나게 잘 만들고 이런 작가는 아닙니다. 다만 이제 그가 끊임없이 어떤 신채시를 만든다든지 창가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작가라는 거죠. 노력을 하고 있는 작가라는 것은 자신이 물론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떠한 이런 시가 가지고 있는 시인들은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타고나야 되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흔히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인과 소설가의 차이가 뭐냐 그랬을 때 시인이라는 것은 대상을 바라보고 대상을 관찰해서 어떤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뽑아낼 줄 아는 그런 해안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일정 부분 시인들은 타고나야 되는 측면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설가는 엉덩이가 무거워야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왜 엉덩이가 무거워야 되느냐? 앉아가지고 계속 글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소설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죠. 그게 바로 그러니까 길다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시는요 짧다는 거죠. 짧기 때문에 어떤 대상에 대한 표현에 있어서 함축적인 내용과 상징적 내용들을 시인의 눈으로 포착을 해가지고 그거를 시어로 형상화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 시인이 있죠. 그런 의미에서 시인은 분명히 타고나야 되는 측면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상을 감성적으로 바라보고 어떤 자신의 내면적 자아를 잘 표현해낼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이 일정 부분은 필요하다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이제 소설가는 엉덩이가 무거워야 된다는 건 뭐냐면 계속 써봐야 된다는 겁니다. 글이라는 것은 계속 이제 산문이라는 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어떠한 갈고 닦음을 통해서 그 산문의 완성도를 높이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죠. 물론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시인이라는 것이 그냥 번뜩이는 재치만으로 시를 쓰느냐 그건 아니죠. 시인도 역시 오랜 숙련의 기간을 통해 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시적 세계, 자신만이 어떠한 자신의 시각으로 자신의 내적 자아를 바탕으로 대상을 바라보고 세계를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제 보통 시인의 세계관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시인의 세계관을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최남선이라는 인물은 부단한 노력은 분명히 하고 있죠. 물론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 시적 완성도에 있어서는 조금 떨어지는 측면도 있지만 그가 어떠한 그러니까 한국 시사에 있어서 위치하고 있는 데 있어서 무시할 수 없는 존재라고 얘기되어지는 것은 그가 여러 이를테면 창가라든지 신채시를 앞서서 주창을 했고 그것을 활성화시키고 어떤 시의 또 다른 형태로서 발전시키려고 노력했던 측면은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더불어서 시조 부흥운동이라는 것도 어떤 한국적 조선심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조선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갖다가 끊임없이 고민하고 자신의 자기화해서 그것을 시조로 표현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에 있어서 분명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의 노력 또한 충분히 우리가 인정하고 그의 노력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 학문적 으로 연구하는 한 부분으로서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최남선이 말하는 결국 시조라는 것은 무엇인가 했을 때 보면 최남선은 조선의 국토, 조선인, 조선어, 조선 음류를 통해 가지고 표현한 필연적 양식이라고 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의 국토, 조선인, 조선어, 조선 음류를 통해 표현한 필연적 양식으로서 결국 조선주의라는 것은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관념적 구호에 매몰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럼 왜 그랬느냐 했을 때 시조 자체에 대한 구체적 문학사적 인식의 결여 때문이라는 거죠. 어떤 면으로 보면 수박 거달기식 연구 시도에 그쳐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교적 사고에 근거한 미의식에서 출발해서 그 미의식의 극복 과정에서 형태적 분화를 거쳐서 어떻게 시조가 변화되었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없이 단순히 외형적인 것에만 집착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런 게 있죠.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시적 완성도는 차치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다만 뭐냐면 그가 다양한 시도의 하나로서 시조 부흥 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측면을 인정해 주자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최남선의 시조, 그러니까 그가 108번뇌라는 시집을 통해서 내세웠던 창작했던 시조의 한 편을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기일 위하고 위한 구슬 3사죠. 싸고 다시 싸노메라 4사죠. 때묻고 나빠진 때묻고 니빠진 님은 다시 님은 아니 탓하셔도 며칠째 성하없도록 나는 애써 가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존 어떠한 시조의 3, 4조 혹은 4, 4조의 운율을 그대로 차용해가지고 계속 써내려가고 있죠. 기2 해서 그런데 연작의 형태로 보냅니다. 그래서 기2 보면은 알련만은 하마할 듯 더몰라도 나로서 님을 해니 해울사록 어긋나도 반드시 믿으려 맞을 뿐이면 알기구태 찾으라. 제일 이상하죠, 여러분? 아이고, 저도 읽으면서 이게 뭐야? 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게 이를테면 이 말 자체가 일종의 현대어는 아니죠. 그러니까 현대어가 변형되는 과정 안에 놓여 있는 말이다 보니까 현대어와 좀 차이가 나고 그로 인해서 읽는데 좀 불편하기도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데도 좀 불편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뭐 이제 시적 완성도를 떠나자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그러니까 이 최남선의 시조를 봤을 때 여기서 이제 한계가 왔던 게 바로 뭡니까? 조선주의를 가자. 조선적인 것을 통해서 조선주의로 가자라고. 그다음에 조선심을 찾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이 어떠한 구체적인 이 사람의 어떠한 이 세계관에 의해서 이와 같은 것들이 주창됐던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관념적 구호에만 매몰되다 보니까 외형적인 것에만 너무 집착하는 결과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남선의 어떤 시조 부흥운동의 한계를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이야기해 볼 것은 시조집 108번뇌입니다. 그래서 이 시조집 108번뇌는 어떤 시조 부흥운동의 실천적 작업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조 부흥운동의 실천적 작업의 결과로서 108번뇌를 내어놓고 그 108번뇌를 통해서 조선 정신을 노래하기 위한 조선적인 시의 창조라는 한정된 의미로 시조 부흥의 의미를 규정하다 보니까 이 역시 한계를 띠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 정신, 조선적인 것 이런 것들을 규정 지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일정 부분. 그러다 보니까 거기 안에서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자유시라는 건 어떻죠? 자유시라는 것은 어떤 이 소재의 제한이라든지 주제의 제한이 없지 않습니까? 자유롭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내적 정서를 표현하는데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이 자유시이기 때문에 그 폭이 굉장히 넓어서 어떤 창작의 상상력이라는 것이 무한대로 발휘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시조라는 것은 더군다나 최남선이 조선정신, 조선적인 시라는 것을 갖다가 한정시켜 놓다 보니까 그 한정된 의미로 창작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그 한정된 창작에 의한 한계가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조가 점점 쇠퇴하게 된 이유, 그 다음에 정형시가 점점 쇠퇴하게 된 이유가 뭐냐? 형식성이지 않습니까? 너무 형식적인 것에 치우치다 보니까 자유로운 사고를 가로막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로운 사고를 가로막다 보니까 제대로 된 표현이 나오지를 못하는 거고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어떤 시에 있어서 시 창작에 있어서 제약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제 시적 완성도에 있어서도 한계를 가져다 준다. 이것이 바로 시조집 108번 내의 한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시조 창작의 형식적 측면에서 연작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해보지만 그 시조 자체가 그 가지고 있었던 단형의 형식적 완결성을 결국 이완시킨다. 그러니까 그 늘려놓기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장, 종장, 중장이라는 어떤 유지되어 왔던 고래로부터 유지되어 왔던 단형의 형식을 그냥 단순히 연작이라는 이유만으로 늘려놓기만 했는데 늘려놓기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결국 뭡니까? 시적 완성도는 오히려 떨어지는 결과로 나와버렸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것들이 바로 이 108번뇌가 가지고 있는 한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연작의 방법이라는 것을 단순한 단형 시조의 병렬적 결합으로만 하다 보니까 새롭게 변형하려는 시도가 결국 한계로 다시 되돌아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형 시조를 병렬적으로 그냥 나열시켜 놓기만 한 것에 지나지 않게 돼 버렸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완성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게 됐다는 겁니다. 오히려 단형 시조로 놔뒀을 때 더 완성도가 높아져 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걸 괜히 연작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새롭게 우리가 시도해 볼게 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한계가 와버리게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해 볼 것은 바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어떤 시적 완성도에 있어서 한계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최남선이라는 그 인물이 보여줬던 시조 부흥운동의 의의라는 것은 분명히 인정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문학사 안에서. 그가 시조 부흥운동을 일으켜 놓음으로써 시조의 시적 창작 활동이 활성화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근대시라는 게 태동하고 자유시라는 게 태동하게 되면서 시조의 창작이라는 것은 위축될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그러한 시조 창작 활동의 위축을 최남선이 시조 부흥운동이라는 것을 통해서 활성화시켜 놓은 측면에서는 분명 의의가 있다는 거죠. 더불어서 시조에 대한 학문적 연구를 본격화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조를 과거에 어떠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시라는 것이 하나의 그러니까 텍스트로 작가가 일반 군중이나 대중들에게 던져 놓으면 그 텍스트를 받아들고 군중과 대중, 민중들은 읽고 즐기고 향유하게 됐죠. 더불어서 평론가들은 그렇게 나와 있는 어떠한 시나 자유시 혹은 그러니까 뭐 근대시라고 했을 때 그러한 시를 통해서 뭘 합니까? 평론, 비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시의 완성도가 어느 정도이고 이것이 과연 문학사 안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연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조에 대한 연구가 그 전에는 그렇게 활성화되지 못했었는데 최남선이 시조 부흥운동을 일으켜 놓음으로써 시조에 대한 어떤 학문적 연구를 본격화하는 계기를 마련해 줬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의가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더불어서 전통 문학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능하게 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통 문학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옛날 것, 옛스러운 것 해가지고 버려야 할 것, 혹은 뭐 지금은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 이런 게 아니라 분명히 옛 것도 전통 문학으로서 의미가 있고 의의가 있으며 그것을 전승 발전시키고 그것 또한 하나의 문학 장르로서 인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을 그러한 인식들을 문학판 안에 심어줬다는 측면에서 분명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최남선의 어떤 시조 부흥운동 이후에 이병기, 이은상, 주요한, 조운 등에 의한 새로운 시도가 지속적으로 전개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주요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어떠한 낭만주의 이 역시 이제 그 낭만이 상징주의 그 시를 창작하면서 등장을 하고 어떤 일본의 서정성을 받아들이고 있다가 여기 이제 다시 최남선의 어떤 시조 부흥운동 이 시기가 오게 되면 주요한 역시 뭡니까? 조선적인 것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의해서 시조 부흥운동에 일조하는 그러한 시들을 발표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듯이 일제치하 안에서 시인들은
다양한 물론 이제 어떠한 일관된 자신의 시 세계를 밀고 나가는 시인들도 있었지만 많은 시인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시적 세계를 초창기, 그다음에 중기, 그다음 말기, 후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변모하고 자신의 시 세계 혹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관들을 변화시키면서 세계관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그런 측면을 우리가 이해하고 가야 될 것입니다. 자, 이상에서와 같이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번 4강에는 어떠한 그 한국 근대 시의 어떤 출발과 어떤 변모 양상, 그다음에 시인들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계속 지금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지만 시인들이 계속 뭡니까? 시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죠. 그러한 것들이 사회상과 맞물려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한 어떤 총괄적 이야기들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수업을 듣고 어차피 이 수업이라는 게 어떠한 그 작가라든지 그 작가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갖다가 제가 살펴보겠다고 했지만 그것을 구체화시켜 가지고 궁극적으로 뭐 아주 세세하고 미미한 부분들까지 살펴보기는 힘이 듭니다. 어차피 이것은 문학사 중심의 어떤 수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에 따른 한계라고 어떤 면으로는 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떠한 개괄식으로 말씀드린 측면들은 여러분들이 내가 이러한 부분들 중에 어느 시인 혹은 어떤 시인의 어떤 작품 혹은 어떤 소설가의 어떤 작품 혹은 어떤 소설가 이렇게 작가든지 작품을 하나를 선정을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구체화된 어떠한 서술을 소논문으로 만드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해주는 그런 수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느라고 여기까지 수업을 듣느라고 수고들 하셨고요. 정말 여러분들 한번 대면으로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대학원 수업이라는 게 이렇게 원격으로 해가지고 저 혼자만 떠들고 있는 수업이 아니거든요. 대학원이라는 것은 상호 쌍방향으로 해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서로 교환하고 거기 안에서 이제 어떤 의미를 찾아내는 그런 작업들이 대단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그 시국이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을 이런 식으로밖에 만나지 못했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제가 그 부분적으로 조금씩 말씀드렸던 그 시라든지 시조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찾아서 읽어보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니까 궁거원이에요. 아까 제가 그 조금 이상하다고 말씀드렸던 그 시조, 그러니까 최남선의 시조의 일부가 이제 궁거워의 일부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조도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 다른 시들, 시들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서 이러이러한 시들이 있고 이 시인들이 이렇게 시를 창작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해보는 게 그 시를 직접적으로 찾아서 읽어보는 것을 통해서 좀 느껴보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시를 부분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아시겠죠? 듣느라고 수고들 하셨고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들 잘들 계세요. 건강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